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당신에게. 지은이는 엄성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학사와 석사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듀크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인간다운 삶, 나답게 사는 삶과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해왔다. 이번 책은 온전히 혼자 있는 것도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저자는 10여 년간 살피고 연구해온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는 화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외로움의 근원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루며 나답게 살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이의 철학을 친절하게 들려준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홀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존 던. 인간이라는 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주지도 너무 멀리 떨어져 외로워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사이, 그 미묘한 간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관계를 배운다. 그 거리의 조율이 바로 좋은 관계의 핵심이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따뜻함을 배운다. 알맞은 온도를 나누는 사이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인간은 언제나 서로 얽혀 살아왔다. 인류 역사상 완전히 혼자였던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느끼는 까닭은 함께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 사자들이 서로 위험과 부담이 적은 사냥 놀이를 통해 본능에 새겨진 기술을 익혀가듯 인간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또래와 어울리며 관계를 배우고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사회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허락하지 않는다. 진정한 해답은 고립과 연결, 혼자와 함께 사이의 균형을 다시 배우는 일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 잘 지낼 수 있는 고독의 힘을 기르는 동시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하고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홀로임을 즐기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일시적으로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고립된 채로는 견디기 힘들다. 감옥에서 독방에 가두는 형벌을 가장 가혹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로움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세계보건기구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외로움에 따른 건강상 위험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크다고 한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뿐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 위험이 높고 사망 위험 또한 평균 26에서 32% 증가한다. 최근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시행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다. 내용인즉슨 결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인데 이혼하는 주된 이유 역시 외로움이라는 것이다. 외로움이란 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외로움은 함께함의 부재를 자각함으로써 생긴 부정적 감정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반면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물리적으로 홀로 있음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이며 나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가 아닌 관계의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을 다시 실존적 외로움과 관계적 외로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존적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 의미에서 외롭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자로서 타인과 완전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외롭다.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두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외로움은 이러한 실존적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적 외로움이다. 관계적 외로움은 바람직한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외로움은 주로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을 때 느끼게 된다. 현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외로움이란 바로 이 관계적 외로움이고 앞으로 이 책에서 외로움은 관계적 외로움을 의미하는 말로 쓸 것이다. 외로움이 지닌 독특한 점은 그 감정이 향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부재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실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슬픔, 우울, 무기력 등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기 쉬운
다른 부정적 감정과 혼동하기도 한다. 외로움은 그리움과 다르다. 외로움이 누구도 곁에 없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움은 곁에 없는 누군가로 인한 것이다. 외로움과 달리 그리움은 구체적인 대상이 곁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애초에 그리워할 존재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은 느끼더라도 그리움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이 곁에 아무도 없음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그리움은 곁에 바로 그 사람이 없음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외로움은 고독과도 다르다. 고독은 선택된 홀로 있음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 둘의 차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홀로 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홀로 있음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고독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 둘이서 하나로 존재하는 데 비해 외로운 사람은 모든 다른 이에게서 버림받아 홀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로운 사람은 남과 함께 있지 못해 홀로이고 고독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홀로인 것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홀로 있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고독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독한 정도만큼만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기에 마땅히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홀로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도 잘 있을 수 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끼리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혼자인 게 싫고 두려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상대를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고독을 누릴 줄 아는 것도 사람을 잘 사귀는 것만큼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삶의 태도다. 외로움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적 사회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감정적 신호다. 이는 우리 몸에서 통증이 하는 역할과도 비슷하다. 통증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상처가 났다는 뜻이며 그 부위를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는 신호다.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그 자체로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를 찾기 위해 해석해야 할 신호다. 통증이 상처의 존재를 알려주듯 외로움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함께함의 부재를 알려주는 내면의 감정적 경고다. 통증이 육체적 경고라면 외로움은 심리적 경고다. 인간은 사회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회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개별자로서 독립된 자아를 갖고 있다.
사회성만 있으면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없고 개별성만 있으면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처럼 사회성과 개별성을 겸비한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개미는 개별적 자의식은 없지만 사회적 협동을 가능케 하는 본능적 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간의 자아가 내포하고 있는 개별성이 없다. 반면 호랑이는 개별성이 두드러진 동물이다. 주로 혼자 생활하면서 단독 사냥으로 먹잇감을 구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킨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홀로와 함께의 경계를 오가며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야 비로소 괴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을 뿐더러 평생을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아예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 의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개별적인 사건이나 독특한 성향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타고났다.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단순한 홀로 있음도 타인의 거절로 해석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정과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 한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혼자일 때도 그것을 타인이 거절한 결과로 해석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감정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람직한 함께함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로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 가족 공동체의 해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삶에만 신경 쓰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각자 도생식 개인주의가 외로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자신의 삶에만 몰입하다 보니 타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고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피상적으로 변한다. 당신에게 피해주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서로에게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의 거리만 넓히는 관계일 뿐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운 삶일지 모른다. 요즘에는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의 영향으로 인간관계마저도 언제든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게임 캐릭터를 고르듯이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각종 데이트 앱이나 스펙으로 점수를 매겨 매칭을 해주는 결혼 정보 회사처럼 말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만남을 갖기보다 마치 상품을 고르듯
서로의 조건이나 배경을 비교하며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로의 성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금세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흔하다. 마치 상품을 환불하듯 말이다. 이런 관계가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 함께 오랜 시간을 견디며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과정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찾기 어려워진다. 가까이에서 서로 지지고 볶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인간도 물건도 정이 들려면 진하게 교류하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 비유를 하나 해보자.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때는 듣고 싶은 곡만 건너뛰고 듣기가 어려워 한 곡 한 곡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처음엔 낯설던 노래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원하는 부분만 듣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시대다. 처음 들어서 좋지 않으면 끝까지 듣지 않을 뿐더러 좀처럼 다시 찾지 않게 된다. 인간관계도 그와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서로의 단점까지도 알아가며 깊어질 여유를 갖기보다 빠르게 호감을 확인하고 금세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빠르게 눈을 사로잡는 쇼폼이 시시각각 다른 영상을 계속해서 클릭하게 만들듯 관계에서도 함께 머무는 시간, 즉 서로 익숙해지고 정이 들면서 진정한 친밀함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우리가 얻는 최고의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만하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지난 2024년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고립을 막아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이 가능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핵심은 혼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함께 감당해주는 친밀한 함께함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려 대체할 만한 다른 공동체를 찾기도 한다. 동호회 같은 느슨한 모임, 반려동물, 심지어 AI까지. 그러나 이것들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대신해주기는 어렵다. 깊은 관계가 요구하는 것은 서로의 취향과 가치관을 맞춰가며 갈등을 조정하고 필요할 때 내 시간을 양보하는 관계적 수고다.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현실에서 진정한 유대는 자라기 어렵다. 어쩌면 개인의 쓸모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쓸모를 증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외로움의 근원인지도 모른다. 관계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깊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즉각적인 만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관계마저 인스턴트 제품처럼 소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를 연결해 주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키우기도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연결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팔로워와 연결되어 있으나 오히려 외로움이 심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고 연결된 고립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현대의 관계가 피상적 연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부담 최소화의 규범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처음 마주 앉는 어색함, 전화 한 통을 걸기 위해 넘어야 하는 심리적 역치, 갈등을 지나 가까워지는 그 고비를 피하려 한다. 직접적인 만남에서 전화통화, 나아가 문자로 점점 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는 폰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사회학자 쉐리 터클이 말하듯 우리는 외롭지만 친밀함은 두려워한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을 끊는 데 있지 않다. 정기적인 오프라인 만남, 예의 있는 솔직함, 서로에 대한 신뢰의 축적 등과 같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인간관계는 피상적인 교류만으로 숙성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함께함이란 한마디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주며 아껴주는 지속적인 관계를 뜻한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에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수용이다.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관계는 시작된다. 두 번째는 이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외로움은 이해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다.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세 번째 요소는 관심이다. 공감을 넘어 마음을 건네야 한다. 네 번째는 상호성이다. 외로움이 풀리는 순간은 내가 마음을 보낼 때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상대와 공명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다. 마음을 주고받으며 깊어진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관계는 시간 속에서 자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지속적인 관계다. 세월은 할 일 없이 흘러가고 세상은 속절없이 변해간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각자는 서로에게 맞춤이 되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 흐르는 물 속에서 원하는 자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헤엄쳐야 하는 법이다. 가수 타블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며 꾸준히 관리하듯 관계 역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관계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지된다는 착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걸까? 라고 되묻는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함께함이다. 그런 종류의 함께함을 가장 잘 포착한 개념이 바로 우정이다. 함께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관계를 만들고 그중 가장 인간적인 형태가 우정이다. 서양 전통에서는 상대를 아끼는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신성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낭만적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그리고 인간관계 전반에 폭넓게 쓰이는 필리아다. 우리가 종종 사랑, 정이라고도 말하는 넓은 의미의 우정은 필리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 인류 전체를 향한 보편적 사랑을 뜻한다. 에로스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품는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필리아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친밀한 사랑, 곧 우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우정의 상징인 오성과 한음은 5살 차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두터운 우정으로 이어갔다. 조선시대만 해도 15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굳이 서열을 나누지 않았다고 전한다. 우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는 우정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친구란 서로에 대해 선의를 갖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 마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정의 3가지 속성은 다음과 같다. 순수성, 상호성, 인지성. 첫째, 순수성이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빌어주는 마음이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둘째, 상호성이다. 짝사랑은 있어도 짝 우정은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정이라 부를 수 없다. 셋째, 인지성이다. 우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양쪽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그가 나눈 우정의 3가지 유형이다. 1. 이익에 기반한 우정. 2. 쾌락에 기반한 우정. 3. 덕에 기반한 우정.
첫째, 이익에 기반한 우정은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이익을 얻는 경우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쾌락에 기반한 우정이다. 말 그대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다. 셋째, 덕에 기반한 우정이다. 이 관계에서는 각자가 이미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서로의 탁월한 성품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우며 때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덕에 기반한 우정을 가장 완전한 우정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또 다른 자아다 라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가 다른 남보다 훨씬 소중한 남이기 때문에 나와 남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생긴다. 철학자이신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에서 우린 개체는 다르되 타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마음을 전하셨다고 한다. 논문 같은 연애 편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골인하신 걸 보면 어머니도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셨음에 틀림없다. 한국적 표현 중에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개체의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타자로 여기지 않는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말이다. 반대로 우린 이제 남남이야 라는 말은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특별한 사이가 아님을 뜻한다. 이렇듯 서로를 자기처럼 아끼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나와 남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이처럼 나와 남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욕망을 넘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너에게 닿는 동시에 너의 기쁨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미 있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의미가 되어주는 것이다. 각자는 의미 없는 존재일지라도 서로를 위할 때 의미가 생긴다. 나는 널 위해, 너는 날 위해 서로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준다. 이는 거의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기적과도 같다. 각자가 홀로 존재할 때는 의미 없던 삶이 서로를 위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칸트는 우정을 두고 사랑과 존중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인격체가 사랑과 존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함께하는 것이 친구 관계라는 뜻이다. 칸트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에게 다가가는 끌어당김이고 존중은 상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밀어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 우정론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존중의 강조에 있다. 사랑이 다가가는 힘이라면 존중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이성적 태도이다. 누군가를 친구로 사랑하는 동시에 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중을 함께 보이는 것이다. 사랑과 존중,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좋은 친구의 모습이 된다.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우정이 가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돈과 명예와 맛있는 음식은 다 줄게. 하지만 내게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없는 삶.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삶을 과연 누가 선택하겠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 왕을 생각해보자. 그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고 그 소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미다스 왕이 손을 대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까지 금으로 변하자 그는 이내 후회하고 만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다 해도 그걸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 돈 많은 외톨이가 될 뿐이다. 우리는 왜 친구 없는 삶을 그토록 피하려 할까? 우선 함께 있으면 즐겁고 괴롭거나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친구와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정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다. 친구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구는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가능성을 일깨우는 존재이기도 하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 끊임없이 좋은 것을 알려주고 배운다. 서로가 스승이자 제자인 존재, 그것이 바로 친구다. 우정의 또 다른 가치는 나를 알아주는 것이다. 이해와 인정이 바로 우정의 본질이다. 춘추시대 검은고 명인으로 이름이 높던 백아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주를 했지만 정작 자신의 음악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백아가 산의 웅장함을 떠올리며 검은고 줄을 퉁기자 종작이는 지금 그대의 소리 속에 태산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했다. 또 백아가 맑은 물줄기를 마음에 그리며 연주하자 종작이는 샘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들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지음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종작이가 세상을 떠나자 백아는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다. 더 이상 자신의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우정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에 있다. 물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다.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상대에게 줄 이익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많은 사람도 순수한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유명인이나 스타들이 흔히 토로하듯 많은 사람이 나와 친해지려 하지만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알기 어렵다 라는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잘 나갈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이익을 쫓아온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훨씬 어렵다. 다수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곧 진정한 친구가 많은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이토록 외롭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가수 지 드래곤 역시 수만 명 앞에서 화려한 콘서트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면 오히려 그 대비가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다.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고향 친구들을 고에게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네이마르를 위한 이들의 업무는 4가지다. 함께 파티하기, 수다 떨기, 여행하기, 스트레스 풀어주기. 과연 이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일까? 사실상 고용주와 직원 관계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과연 고용된 친구들은 의견이 안 맞을 때 네이마르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꺼낼 수나 있을까? 우정은 동등성을 잃을 때 무너진다. 지배와 의존의 불균형이 계속되면 결국 나쁜 친구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 어느 날 친구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다. 그러고는 야, 큰일 났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랑 시체 좀 옮겨줄 수 있어? 라고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키케로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키케로는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라고 했다. 또한 키케로는 진실된 친구가 옳은 부탁을 하면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꿈을 대지 말고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충고하라고도 당부했다. 진정한 친구는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다. 누군가는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범죄자도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이나 유희를 위해 거리낌 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살인범이 자기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왜 살인을 즐기는지 정도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을 뿐, 이들은 서로를 여전히 수단으로만 볼 가능성이 높다. 관대함과 포용력은 우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셰익스피어도 친구라면 자고로 그의 결점을 참고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친구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해도 곧바로 고치려 하거나 관계를 끊기보다 친구이기에 더 포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결점조차 견디지 못한다면 그는 도덕적 결벽증을 가진 사람일 수는 있어도 관대함과 포용력을 지닌 친구로서는 부적격이다. 친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좋은 친구는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친구란 본래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이며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다. 좋은 친구는 나도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의 시선을 통해 나는 나의 진심과 한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때로는 내 안의 두려움과 모순을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나는 점점 더 진실한 자기 자신에 가까워진다. 좋은 친구란 나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일 뿐 아니라 나를 나로서 이해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때로는 친구가 나의 단점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못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구는 뒤가 아니라 앞에서 찌른다 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이 점을 재치 있게 표현한다. 친구는 서로를 거울 삼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존재다. 일정 수준의 도덕적 소양을 갖춘 친구라면 나의 장점은 물론 부족한 점까지 일깨워 주어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좋은 우정이 요구하는 것은 친구를 위해 진실마저 외면하고 왜곡하는 인식적 편향성이 아니라 친구를 향한 우호적 희망이다. 우호적 희망이란 가까운 사이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잘됨을 진심으로 바라며 진리 추구의 방식을 조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즉, 진실성과 다정함을 동시에 지키는 친한 사이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우호적 희망은 친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구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믿는 태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용과 기대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친구야말로 이상적인 친구다. 그런 점에서 우호적 희망은 간섭이 아닌 동행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희망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태도다. 진정한 친구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잘됨을 바라는 우호적 희망을 품는다. 친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한 손에는 희망을, 다른 한 손에는 진실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펼칠 때 친구 사이에 참된 믿음이 형성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관계는 순수하면서도 우호적 희망을 품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가까운 관계를 이루는 일은 더욱 그렇다.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 자기 공개가 없는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만다. 진짜 친구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나 자신을 솔직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 이란 말도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모험은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우정의 오디세이이다. 거절과 부정적 평가, 험담 등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솔직한 나를 보여주는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정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허물없는 사이란 바로 그런 사이다. 우정에서도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각자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서로에게 좋을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기가 아는 진실을 모두 말한다고 해서 솔직한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바람직한 우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다. 하나에서 둘로의 이행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음악에서 하나는 단조로운 음이지만 둘은 화음과 멜로디를 이룬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혼자지만 둘은 함께다. 하나는 외롭지만 둘은 외롭지 않다. 평생 갈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공감하게 되는 말이다. 만일 지금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화초를 가꾸듯 성심껏 관계를 돌봐야 한다. 그런 친구가 아직 없다면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좋지 않은 관계에 놓인 것이다.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고행이다. 우리는 나의 고향이 되어주는 당연한 존재들을 좀 더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 서로의 존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고마운 사이, 그것이 바로 우정이니까. 지금까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당신에게 읽어드렸습니다. 3주 후에 서울 교대에서 진행하는 명상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상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